안 2018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새벽에 통과를 했습니다. 고성도 좀 오갔고 혼란스러운 장면이 연출이 됐죠? 예, 조금 전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원래 어제 오전 11시쯤에 표결 처리한다 그런 합의가 그렇죠.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어제 방송할 때만 해도 예산안은 이제 오늘 그냥 통과가 될 것 같다 그랬는데 생각보다는 진통이 있었고요. 특히 정세균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 사이에 상당히 첨예하게 갈등하고 조금 이 감정적인 대립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래서 의정석을 둘러싸고도 한때 험악한 분위기도 연출됐는데 그 장면 다시 한번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의사 방해하지 마시고 가서 앉으세요. 참나 기가 막혀. 왜 정회를 합니까? 합의한 의사 일정을 진행하는데 왜 정회를 해야 되죠? 그 유래를 찾아볼 수도 없으며 나라 국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권 잡으면은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습니다. 좀 지나치다. 임계치를 넘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면 사실 그걸 깨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가 나서서 거칠게 항의를 했지만 더 이상 더 휴회를 하거나 연장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굉장히 뼈가 좀 아프고 속상하고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당론으로 반대를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강력하게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최 교수님? 그저께 여야 합의가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어제 자유한국당이 다시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다시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의석을 합치면 지금 160석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이번 예산은 민주당 쪽에 손을 들어준 결과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당도 어차피 반대해도 예산은 통과될 거다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가 그저께 어쨌든 야당의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나중에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못한 결과였잖아요. 어제 절차상으로 볼 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의회 절차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한국당이 미숙하게 이 절차를 한 것 같아요. 정우택 원내대표도 의총이나 여러 가지 의원들의 충분한 합의를 가지고 그런 다음에 여야 합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합의한 다음에 다시 의총에 가니까 한국당 내에서 반대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까지 저런 이제 과거 많이 봤던 풍경 아닙니까? 의원들이 나가서 의장 앞에 와서 막 손 들고 이렇게 항의하고 이런 거는 과거의 모습인데 저런 모습들이 어차피 의미가 없는 거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한국당은 지금 공무원 직원이라든지 법인세 인상 이런 거는 이른바 보수와 진보의 어떤 핵심적 가치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정부의 그 기능 확대 문제라든지 증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당은 아무리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원내대표가 합의해 줬다 하더라도 정우택 원내대표가 한국당 의원들은 어쨌든 좀 반대하는 모습을 끝까지 저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고 박사님. 국회 선진화법을 한국당이 여당일 때 통과시켰.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선진화법에 의한 법적 강제 조항 12월 2일까지는 예산안을 자동 부의해서 처리한다. 맞습니다. 라고 하는 그 큰 틀은 한국당이 아무리 반대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장제원 대변인이 정말 의석수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토로한 그대로가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특히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예산안을 합의해버렸기 때문에 한국당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전에 봤던 것과 같은 이 정치적인 반대 표시를 퍼포먼스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 이외에는 사실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3당이 모두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국민의당은 그 합의를 주도한 김동철 원내대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에 대해서 대표한테 좀 잘못했다는 유감의 뜻을 표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법인세법과 관련된 부분이나 예산안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예. 워낙 기한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다소 좀 서두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유감의 뜻을 표했다면 예. 그렇다면 국민의당이 사실은 이번 예산안에 결정적인 캐스팅 보트를 선택한 정당인데 그렇죠. 그 정당의 협상 대표인 원내대표가 뭐 이런 정도의 발언을 한다면 이건 합의 자체가 뭔가 내용상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자인한 것이니까 예. 이것은 그것대로 좀 또 짚어봐야 될 대목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수석 원내부 대표 간에 뭐 이런저런 이 이야기들이 뭐 이면 합의서를 지금 불거지게 만들었는데 예.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그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한국당은 어쨌든 야당이기 때문에 제1야당으로서 제2야당, 제3야당과 약군공조라고 하는 틀을 계속 관리를 해왔어야 됩니다. 예. 다소 생각이 좀 달라도. 그런데 평소에 그런 걸 안 하다가 예산안과 관련해서 뭐 야권 간의 공조를 갑자기 하자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결국 한국당이 국민의당을 설득하는데 실패한 거예요. 역으로 민주당은 국민의당을 설득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성공한 겁니다. 맞으면 정치 게임에서 진 건데 이 책임이 요 단기적 국면 속에서만 짚어져야 되느냐? 예. 아니면 지금까지의 한국당의 기본 노선 또 앞으로도 사실은 이 노선이 기본적으로 관철될 건데 이 부분과 관련된 전체적인 국회 운영 전략에 대해서 예. 한국당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계속해서 의원들이 릴레이로 예산안과 관련된 네. 투쟁을 못했을까 봤더니 국회 뭐 일명 선진화법을 보니까 예산과 관련해서는 12월 1일까지만 하도록 규정이 돼 그렇습니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아까 장면은 필리버스터가 아니고 예. 의사진행 발언 수준으로 그렇죠. 반대 한 표시를 하는 7명 짧게 정도. 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의석수가 모자라서 뭐 허망하게 무기력하게 통과를 바라볼 수만 밖에 없었다. 이렇게 대변인 장제원 대변인이 소회를 밝혔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뭐 가장 큰 증세라고 할 수 있는 법인세는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참석을 했다면은 부결됐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지금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죠. 지금 어제 반대표가 33표가 나왔어요. 법인세가. 예. 국민의당의 상당수 의원들도 반대를 했습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그 시간에 한국당은 의총 열고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정호태 원내대표가 이제 여야 합의한 다음에 예. 그것이 이제 한국당 내부의 의원총회 추인을 받지 못하고 어제 그런 이제 소란이 일어난 건데 이번에 한국당의 이번 그 예산을 대하는 태도가 대단히 미숙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세 문제와 공무원 증원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다른 예산과 그렇죠. 다른 거예요. 예. 그리고 증세 문제는 지금의 야당이 여당할 때도 계속 반대해 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 할 때, 새누리당 원내대표 할 때 2015년도 얘기입니다만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얘기가 거기서부터 당내 뭐 진박, 친박 얘기가 나왔던 건데 굉장히 중요한 이 증세 문제, 법인세 문제를 두고 다른 예산과 달리 말이죠. 적어도 이 부분은 어쨌든 전략적으로 반대를 했어야죠. 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 예. 게다가 이 법인세 인상 문제라든지 증세 문제하고 공무원 증원 문제는 또 문재인 후보가 공약한 사항이고 예. 다른 공약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공약이에요. 이 공약은 뭐 공약이라는 게 반드시 100% 지켜지지 않는 거라 하더라도 예. 그렇다고 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자신들의 이른바 보수정당의 가치를 내걸고 반대를 했고 전략적으로 임했어야 되는 건데 이것조차도 어차피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명분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결과적으로 반대해서 들어가서 반대했으면은 결과적으로 법인세는 좌절시킬 수가 있었죠. 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 그러나 그것도 하지 않고. 그리고 어쨌든 의사 일정이 합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시간에 의총하고 있다가 나중에 저기 아까 화면에서 봤습니다만 의장한테 와서 과거 민주대 반민주 구도에서 막 가서 이제 그 항의하듯이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런 모습들 전체가 예. 너무 미숙해 보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최 교수가 한국당의 원내 전략의 실패를 지적하셨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예. 과반으로 처리가 되는 거였는데 예산 부수 법안이 아니라 독자적인 개정안으로 법인세법이 이슈가 됐다면 예. 아마 뭐 장애투쟁까지 가는 결세 반대를 했겠죠. 그리고 한국당의 결사 반대 입장이 분명하다면 이 5분의 3 그 조항에 걸려서 아마 제대로 처리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부수 법안으로 민주당에서 상정을 했기 때문에 예. 이것은
그 통상적으로 예산안과 묶어서 처리하는 그 국회 관행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소득세법이나 또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전제로 해서 예산에 세입을 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엮어서 가는 것이고 예산안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찬성한다면 그렇다면 부수법안에 대한 찬성도 있을 거라고 하는 걸 전제로 국회 전략을 짤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해서 국민의당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여당과 합의를 해놓고 실제로 법인세법에 대해서 저렇게 많은 반대가 나올 거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당 지도부도 잘 몰랐을 겁니다. 더구나 김동철 원내대표까지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한국당의 그 전략 미숙 또는 전략 실패를 질타함과 동시에 국민의당은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국민들한테 설명할 것인가 라고 하는 더 심각한 문제가 사실은 국민의당에 대해서 제기돼야 됩니다. 협상 당사자인 원내대표까지 반대표를 던졌는데 왜 그것을 합의를 해줬는가. 그리고 정말로 법인세법 개정안 말하자면 22를 25로 그 세율을 올리고 그다음에 과세 구간을 3천억 원으로 조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국민의당 다수가 반대 의사를 표한 것인데 그랬다면 적어도 본회의 이전에 전화 한 통화라도 한국당한테 사실은 우리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르니 같이 표결 합시다라고 한 통화만 했어도 문제는 달라졌어요. 그 점에서 저는 한국당의 아마추어리즘을 질타함과 동시에 국민의당의 이런 겉다르고 속다른 행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좀 짚어야 될 대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1차적인 잠시만요. 1차적인 뭐 그 통과, 법인세 통과에 대해서는 뭐 한국당의 잘못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원래는 원안이 2천억 원이었다가 수정안이 3천억 원으로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반대한 사람들이 이게 수정안이 너무 후퇴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원안대로 해야 된다 해서 만약 했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를 했을 때 수정안이 부결되고 원안이 통과되는 그런 혹시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었을까요? 글쎄 그 부분은 그 뭐 법적인 부분을 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정도의 이 수정안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안 쪽으로 간다. 원안을 하고 싶어서 수정안에 반대한다 그러면 이렇게 국민의당에서 반대표를 많이 던졌을 리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기본적인 소득세법, 아니 법인세법이 이번에 이렇게 전 세계가 가는 많은 주요 국가가 가는 거와 반대로 한국만 기업한테 법인세를 더 받는 쪽으로 하는 역주행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합의했지만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반대한 것으로 보이고요. 제 생각엔 그리고 이건 이제 자기 이름이 남는 반대니까 만약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 들어왔다면 이건 또 국민의당에서 이미 어느 정도 합의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 들어와서 한 100명 이상이 반대할 것 같으면 아마 그때 또 찬성을 눌렀을 수도 있었을 텐데 찬성 내지 기권을 눌러서 균형을 맞췄을 안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어차피 반대해도 이건 통과될 것이다. 아마 그런 계산도 깔려 있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원안보다 후퇴해서 반대다라고 하는 입장은 정의당 의원들은 당연히 그렇게 입장 표명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표결에는 그런 반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 했던 게요. 그 고 박사 말씀하신 부분, 국민의당 부분이거든요. 국민의당이 이번에 바른정당과 생각이 달랐던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바른정당은 예산에 반대했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릅니다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 논의는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국민의당의 과연 스탠스는 뭔지 그 부분 한번 아까 고 박사 얘기처럼 따져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당이 이번 예산안에 임했던 태도가 잘못됐다라고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법인세 문제나 이런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합의내놓고 또 막상 보니까 박 전 의원도 반대를 했더라고요. 김동철 원내대표도 반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국민의당이 계속 이제 민주당 집권 세력의 잘못을 비판하지만 기본적으로 적폐청산이나 이런 건 찬성하자라는 게 국민의당 내부의 그 호남 중진 의원들의 생각들이잖아요, 지금. 그것까지 친안철수계의 생각이 다른 부분인데 이 중대한 부분 또 여야가 합의해놓고 막상 범위를 반대했다. 아까 우리 장 부장 말씀처럼 뭐 그런 속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당혹스럽기도 해요. 과연 국민의당은 제3당으로서 다당제로서의 캐스팅 보트를 치는 건 좋은데 과연 입장이 무엇인지 이 부분 한번 우리가 짚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면 합의 뭐 세 분 다 이면 합의 얘기를 하셨는데 자,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거래 의혹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찍힌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 수석 부대표의 이 메시지가 발단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한 언론에서 그 카톡 메시지도 휴대폰이 찍혔고요. 또 조선일보에서도 비슷한 시각에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박홍근 그 수석 부대표의
찍힌 것만 갖고는 본인 의견이다. 뭐 이런 취지로 반론을 폈었지만 조선일보가 찍은 그 사진에는 그 권은희 원내수석 부대표라든지 예. 또 김동철 원내대표하고 이걸 놓고 상의하는 그런 장면도 찍혔기 때문에 그 뒤에는 결국 이 얘기들을 원내대표끼리 한 건 맞다라는 쪽으로는 결국은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어제 우리가 이 시간에 얘기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냥 선거구제 정도인 줄 알았는데 예. 선거구제 받으니까 공수처는 집권당 민주당이 원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유권자 입장에서 조금 더 눈길을 끌었던 거는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단체장을 겸하는 거를 금지해줘라. 이걸 국민의당이 원했다는 거고요. 예. 이게 그럼 평소에 호남에서 단체장이 많은 민주당한테 유리한 거라서 그걸 금지하면 국민의당한테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그런 걸 국민의당이 요구해서 민주당이 받았고 이게 전체 합의의 한 틀로 들어갔다는 게 이 찍힌 휴대폰 카톡 메시지에서 나왔는데 예. 이건 유권자가 보기엔 이 부분은 정말 야합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그렇군요. 타협이 아니라 야합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정말 저 선거에서 자기네들 당선되기 편한 거를 위해서 국민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이 거래를 했다는 건데 예. 이게 하여튼 다 알려지면서 이번 건은 정말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다른 당을 패싱하고 예. 타협 조금은 야합으로 예산안 등을 통과시킨 거구나라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그 제일 많이 했던 안보 상황이 위중하니까 코리아 패싱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 예산안과 뭐 여러 가지 법안과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정말로 제대로 패싱을 당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야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최 교수님 어떻게? 전 야합이라는 표현은 좀 과한 표현인 것 같아요. 예. 왜 그 말씀 드리냐면은 지금 이번 예산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공무원 증원 문제하고 법인세 인상하는 문제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하는 문제였잖아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체로 사실 한국당도 겉으로 반대는 했습니다만 치열하게 반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나중에 체면 살리기 위해서 여야 원내대표, 즉 정원택 원내대표까지 포함한 대표의 합의가 있은 다음에 반대는 했다 하더라도요. 그렇게 치열하게 반대 못했던 생각이 들고 야합이라고 볼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고요. 굉장히 중요한 적폐청산을 내세우듯이 정치사회적으로 적폐청산을 공약으로 내세웠듯이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공약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유권자가 압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킨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우린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국당이 이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전열이 좀 흐트러진 상황이라고 보고 또 하나 문제는요. 한국당이 여전히 그 아까 고 박사 지적이 맞다고 보는 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과의 어떤 이런 그 공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예. 기본적으로 공조를 유지할 만한 동력이 상실된 거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당 스스로가 정말 패싱이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하니까 우회를 자초당했다. 그야말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SOC 예산, 뭐 무한 공항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거와 관련해서 2018년도 예산 통과하면서 이런저런 뭐 야합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면의 합의는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정치는 거래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거래가 이해할 만하고 또 뭐 인정해줄 만한 거래라면 타협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예.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다 그러면 야합이라고 우리가 맞습니다. 규정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 이번 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에는 타협한 부분도 있고 야합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SOC 예산이라든지 이거는 예. 사실은 뭐 국민의당 쪽, 호남 쪽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거, SOC와 관련해서는 네. 맞지만, 뭐, 그러면 한국당 쪽의 주요 정치인들은 그럼 없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예. 또 있어요. 그래서, 뭐, 이번에 막판까지 뭐 쪽지가 왔다 갔다 하는 쪽지 예산은 아니지만, 예. 대개 이 현직 국회의원들의 주요한 민원이 주로 SOC에 집중돼 있어서 원래 정부안보다 1조 5천억 가까이 증액시킨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이제 이 과정에서 대개 나눠먹기를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뭐 야합이라고 할 수도 있고 타협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예.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서 뭐 제가 더 논급을 하지 않겠고요. 예. 그러나 제가 야합이라고 심각하게 보는 대목은 사실은 이 대목입니다. 어떤 거냐면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요.
선거구제 개편이나 특히 개헌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민주당과 국민의당만 서로 수석 원내부대표가 이렇게 합의하듯이 예. 이렇게 해버리면서 한국당과 바른정당을 패싱시켜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두 당이 아무리 자기들끼리 하고 싶어도 다른 건 몰라도 선거구제 문제와 같은 정치 관련법이나 개헌은 패싱시킬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패싱시킬 수가 없는 한국당과 바른정당을 패싱시키고서라도 뭔가 자기들끼리 미리 약속을 해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야합이라고 좀 보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해할 만한 정치적 거래다라고 제가 인정을 하더라도 말이죠. 예. 그 점에서 저는 민주당은 이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집권당으로서 앞으로 있을 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의 격렬한 그 반대가 예상되잖아요. 예. 국정 전반에 대한 반대가 예상되거든요. 이걸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라도 자신들의 입장을 잘 설명을 해야 되고 특히 야당의 하나인 국민의당은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눈앞에 몇 가지 실리를 챙기려다가 정작 더 중요한 정치적 명분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어요. 예. 이미 김동철 원내대표의 입장이 아주 옹색해졌잖아요. 저는 이 문제는 안철수 대표가 입장 정리를 빨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40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2018년도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국회의 큰 임무 중에 하나가 행정부 견제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는지 2018년도에 좀 열심히 띄워주길 바라고요. 검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그제죠. 부장검사와 회의를 했고요. 어제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 적폐와 관련된 이 수사 연내 끝내겠다, 연내 마무리하겠다. 근데 연내 마무리가 가능합니까? 예, 그 문 총장 워딩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적폐, 청산 등 주요 부분에 대한 수사는 연내에 끝내겠다. 사회 전체가 한 가지 이슈에 너무 오래 매달리는 것도 사회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내년에는 국민 억울함을 풀어주는 민생 사건 수사에 좀 더 집중하겠다. 예. 저는 이게 문무일 총장이 작심하고 한 이야기 같습니다. 오늘 신문 제목 중에 저는 동아일보 제목이 눈에 들어오던데요. 적폐 드라이브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시중에는 사실 실질적인 검찰총장은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고 문무일 총장은 조금 힘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사실 여부와 윤석열 상관없이 지검장이 검찰총장 뭐 대리다 뭐 그런 이런 말까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예. 그런 얘기가 돌긴 하지만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총장은 어쨌든 임기가 보장되고 자기가 독립적으로 일을 하고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공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문무일 총장이 그동안 쭉 전직 법무장관, 전직 검찰총장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까지 소위 하명 수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의혹을 자꾸 검찰이 계속 받아가면서 수사를 하는 것은 검찰 조직에 매우 부담이 된다라는 조언을 많이 들은 것 같고 예. 그 조언에 따라서 저는 문무일 총장이 일단 한마디 꽝 해서 일단 이 수사를 뭐 연내 어떻게 다 끝내겠습니까? 예. 이명박 대통령 수사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닐 겁니다. 예. 그러나 연내에 중요한 거 가닥을 잡고 새해에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같고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적폐 청산 수사를 연내에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으로 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연내 소환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여기서 덮고 끝내겠다는 겁니까? 그거는 객관식 대답하기 어려운데 제가 예. 볼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완전히 끝내겠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보기에 따라서는 연내 끝나겠다는 데 그럼 연내 소환하겠다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연내에 소환한다 안 한다 그런 부분보다도요. 예. 전 거기에 방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문무일 검찰총장 얘기가 우리 사회의 구속의 기준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는 최근에 그 구속 적부심에서 석방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우회적으로 좀 불만을 표시한 것 같고 또 하나 문제는 적폐 청산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라는 얘기는요. 모르겠어요. 우리 장 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속내에 무슨 뭐 사실상의 검찰총장이 윤석열 검사인지 모르겠는데 그건 뭐 그들 내부의 문제인 것이고 전 그 발언은 적절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그렇게 대답을 대신할게요.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연내 한다 안 한다 떠나서 왜 예. 그 말씀드리냐면요. 어떻게 적폐 청산 이 수사라는 걸 어떻게 시한을 정해놓고 합니까? 기본적으로 큰 테두리에서 시한은 필요하겠으나 아직은 굉장히 안 된 수사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민생 수사에 내년에 전념하겠다. 그렇다면 민생 수사와 이 부분을 병행할 수 없다는 건가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검찰총장이 적폐 청산을 왜 이 시점에서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하는 것인가? 예. 그 부분은 검찰 내부에 뭐 반발이라고 할까요? 뭐 피로감 그런 때문에 것들이 있었다고 아닐까요? 피로감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피로감이라는 건 그건 국민 일부도 그렇게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국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검찰총장이 과연 그런 말을 했던 것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적폐 청산에 대한 어떤 욕구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조금 동떨어진 면이 분명히 있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군요. 저는 객관식으로 답변 드릴게요. 예. 저는 이명박 대통령 수사를 사실상 포기했다는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홍준표 뭐 객관식으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첨가는 해야 될 거예요. 예. 뭐냐면 적폐 주요 사건이라고 그랬는데 예. 이명박 대통령을 만약에 수사한다면 주요 사건이 되겠죠. 수사가 지금 뭐 한 3-4갈래로 뭐 펼쳐지지 그런데 어쨌든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인물은 예. 주요 사건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것은 한 달도 안 남은 상태에서 이게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기술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 점에서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은 적폐청산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선언일 수도 있다. 이것이. 예. 그리고 저는 정부 여당의 적폐청산이 주요한 국정 의제로 여전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검찰총장이 이 정도 발언을 한 것은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하고 이것이 문제가 되면 자리라도 걸겠다고 하는 작심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홍준표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막을 생각도 없고 막을 방법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사실 있는 보호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아니 편한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홍준표 대표는요. 좀 차도살인 이런 기분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서청원 최경환 의원 얘기도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사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지나치게 엄호하고 나올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음직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원론적인 얘기 같습니다만 사실은 보호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예. 홍준표 대표의 스탠스는 어쨌든 자신이 새롭게 정당을 추스려서 신보수로 가겠다라고 어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관훈 토론에서.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적극 나서가지고 변호하거나 정당의 세력을 가지고 같이 해 나갈 생각은 없다라는 그런 선언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전혀 지금 그 당대표 그렇습니다. 입장에서 뭐 보호하거나 그럴 마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아니 최경환 의원이야말로 뭐 이 출당시키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그렇죠. 예. 뭐 보호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겠죠.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사실 한국당이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차도살인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역으로 얘기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있는데 예. 보수 진영에 이 사람들은 결국 한국당을 손잡고 뭔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도 없지만 예. 검찰이 무리해서 수사를 한다면 그게 한국당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다. 우린 싸워볼 만하다. 이런 정도의 자신감을 내비친 것 같고요. 예. 그러나 그 이전에 이 사람도 법률가 아닙니까? 문무일 총장의 저 기자회견을 듣고 저렇게 발언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앞뒤 그 시간 순위가 제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그러나 크게 봐서 같은 얘기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일종의 흐름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정치권 현안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새벽에 통과를 했습니다. 뭐 고성도 좀 오갔고 혼란스러운 장면이 연출이 됐죠? 예, 조금 전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원래 어제 오전 11시쯤에 표결 처리한다 그런 합의가 그렇죠.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어제 방송할 때만 해도 예산안은 이제 오늘 그냥 통과가 될 것 같다 그랬는데 생각보다는 진통이 있었고요. 특히 정세균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 사이에 상당히 그 첨예하게 갈등하고 조금 이 감정적인 대립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래서 의정석을 둘러싸고도 한때 험악한 분위기도 연출됐는데 그 장면 다시 한번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의사 방해하지 마시고 가서 앉으세요. 참나 기가 막혀. 왜 정회를 합니까? 합의한 의사 일정을 진행하는데 왜 정회를 해야 되죠? 그 유래를 찾아볼 수도 없으며 나라 국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권 잡으면은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습니다. 좀 지나치다. 임계치를 넘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면 사실 그걸 깨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가 나서서 뭐 거칠게 항의를 했지만 더 이상 뭐 더 휴회를 하거나 연장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굉장히 뼈가 좀 아프고 속상하고 뭐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당론으로 반대를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강력하게 할 수 없었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최 교수님? 그저께 여야 합의가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어제 자유한국당이 다시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다시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의석을 합치면 지금 160석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이번 예산은 민주당 쪽에 손을 들어준 결과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당도 어차피 반대해도 예산은 통과될 거다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가 그저께 어쨌든 야당의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나중에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못한 결과였잖아요. 어제 절차상으로 볼 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의회 절차에 있어가지고 그런 점을 자인한 것이니까 이것은 그것대로 좀 또 짚어봐야 될 대목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수석 원내부대표 간에 뭐 이런저런 이 이야기들이 뭐 이면 합의서를 지금 불거지게 만들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그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한국당은 어쨌든 야당이기 때문에 제1야당으로서 제2야당, 제3야당과 약군공조라고 하는 틀을 계속 관리를 해왔어야 됩니다. 다소 생각이 좀 달라도. 그런데 평소에 그런 걸 안 하다가 예산안과 관련해서 뭐 야권 간의 공조를 갑자기 하자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결국 한국당이 국민의당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거예요. 역으로 민주당은 국민의당을 설득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성공한 겁니다. 맞으면 정치게임에서 진 건데 이 책임이 요 단기적 국면 속에서만 짚어져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까지의 한국당의 기본 노선 또 앞으로도 사실은 이 노선이 기본적으로 관철될 건데 이 부분과 관련된 전체적인 국회 운영 전략에 대해서 한국당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계속해서 의원들이 릴레이로 예산안과 관련된 투쟁을 못했을까 봤더니 국회 뭐 일명 선진화법을 보니까 예산과 관련해서는 12월 1일까지만 하도록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아까 장면은 필리버스터가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 수준으로 반대 표시를 하는 짧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의석수가 모자라서 뭐 허망하게 무기력하게 통과를 바라볼 수만 밖에 없었다. 이렇게 장제원 대변인이 소회를 밝혔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뭐 가장 큰 증세라고 할 수 있는 법인세는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참석을 했다면은 부결됐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지금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죠. 지금 어제 반대표가 33표가 나왔어요. 법인세가. 국민의당의 상당수 의원들도 반대를 했습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그 시간에 한국당은 의총 열고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제 여야 합의한 다음에 그것이 이제 한국당 내부의 의원총회 추인을 받지 못하고 어제 그런 이제 소란이 일어난 건데 이번에 한국당의 이번 그 예산을 대하는 태도가 대단히 미숙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세 문제와 공무원 직원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다른 예산과 다른 거예요. 그리고 증세 문제는 지금의 야당이 여당할 때도 계속 반대해 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 할 때 설명할 것인가 라고 하는 더 심각한 문제가 사실은 국민의당에 대해서 제기돼야 됩니다. 협상 당사자인 원내대표까지 반대표를 던졌는데 왜 그것을 합의를 해줬는가. 그리고 정말로 법인세법 개정안 맞으면 22일, 25로 그 세율을 올리고 그다음에 과세 구간을 3천억 원으로 조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국민의당 다수가 반대 의사를 표한 것인데 그랬다면 적어도 본회의 이전에 전화 한 통화라도 한국당한테 사실은 우리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르니 같이 표결 합시다라고 한 통화만 했어도 문제는 달라졌어요. 그 점에서 저는 한국당의 아마추어리즘을 질타함과 동시에 국민의당의 이런 겉다르고 속다른 행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좀 짚어야 될 대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 잠시만요. 1차적인 뭐 그 법인세 통과에 대해서는 뭐 한국당의 잘못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원래는 원안이 2천억 원이었다가 수정안이 3천억 원으로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반대한 사람들이 이게 수정안이 너무 후퇴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원안대로 해야 된다 해서 만약 했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를 했을 때 수정안이 부결되고 원안이 통과되는 그런 혹시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었을까요? 글쎄 그 부분은 그 뭐 법적인 부분을 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정도의 이 수정안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안 쪽으로 간다. 예. 원안을 하고 싶어서 수정안에 반대한다 그러면 이렇게 국민의당에서 반대표를 많이 던졌을 리가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 기본적인 법인세법이 이번에 이렇게 전 세계가 가는 많은 주요 국가가 가는 거와 반대로 한국만 기업한테 법인세를 더 받는 쪽으로 가는 역주행에 대해서 예. 우리가 이건 합의했지만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반대한 것으로 보이고요. 제 생각엔 그리고 이건 이제 자기 이름이 남는 반대니까 만약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 들어왔다면 이건 또 국민의당에서 이미 어느 정도 합의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예. 자유한국당에 들어와서 한 100명 이상이 반대할 것 같으면 아마 그때 또 찬성을 눌렀을 수도 있었을 텐데 찬성 내지 기권을 눌러서 했을 수 있을 텐데 균형을 맞췄을 안 수도 들어왔으니까 있죠. 예. 우리가 어차피 반대해도 이건 통과될 것이다. 아마 그런 계산도 깔려 있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원안보다 후퇴해서 반대다라고 하는 입장은 정의당 의원들은 당연히 그렇게 입장 그렇겠죠. 표명을 했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표결에는 그런 반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 했던 게요. 예. 고 박사 말씀하신 부분, 국민의당 부분이거든요. 국민의당이 이번에 바른정당과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새누리당 원내대표 할 때 2015년도 얘기입니다만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얘기가 거기서부터 당내 뭐 진박 친박 얘기가 나왔던 건데 굉장히 중요한 이 증세 문제, 법인세 문제를 두고 다른 예상과 달리 말이죠. 적어도 이 부분은 어쨌든 전략적으로 반대를 했어야죠. 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 예. 게다가 이 법인세 인상 문제라든지 증세 문제하고 공무원 증원 문제는 또 문재인 후보가 공약한 사항이고 예. 다른 공약 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공약이에요. 이 공약은 뭐 공약이라는 게 반드시 100% 지켜지지 않는 거라 하더라도 예. 그렇다면 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자신들의 이른바 보수정당의 가치를 내걸고 반대를 했고 전략적으로 임했어야 되는 건데 이것조차도 어차피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했던 거 같고 그리고 명분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결과적으로 반대해서 들어가서 반대했으면은 결과적으로 법인세는 좌절시킬 수가 있었죠. 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 그러나 그것도 하지 않고. 그리고 어쨌든 의사 일정이 합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시간에 의총하고 있다가 나중에 저기 아까 화면에서 봤습니다만 의장한테 와서 과거 민주대 반민주 구도에서 막 가서 이제 그 항의하듯이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런 모습들 전체가 예. 너무 미숙해 보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최 교수가 한국당의 원내 전략의 실패를 지적하셨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예. 과반으로 처리가 되는 거였는데 예산 부수 법안이 아니라 독자적인 개정안으로 법인세법이 이슈가 됐다면 예. 아마 뭐 장애투쟁까지 가는 결세 반대를 했겠죠. 그리고 한국당의 결사 반대 입장이 분명하다면 이 5분의 3 그 조항에 걸려서 아마 제대로 처리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부수 법안으로 민주당에서 상정을 했기 때문에 예. 이것은 그 통상적으로 예산안과 묶어서 처리하는 그 국회 관행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소득세법이나 또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전제로 해서 예산에 세입을 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엮어서 가는 것이고 예산안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찬성한다면 예. 그렇다면 부수법안에 대한 찬성도 있을 거라고 하는 걸 전제로 국회 전략을 짤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해서 국민의당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여당과 합의를 해놓고 실제로 법인세법에 대해서 저렇게 많은 반대가 나올 거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당 지도부도 잘 몰랐을 겁니다. 예. 더구나 김동철 원내대표까지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예. 이것은 한국당의 그 전략 미숙 또는 전략 실패를 질타함과 동시에 예. 국민의당은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국민들한테 이제 한국당이 미숙하게 이 절차를 한 것 같아요. 정우택 원내대표도 의총이나 여러 가지 의원들의 충분한 합의를 가지고 그런 다음에 여야 합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합의한 다음에 다시 의총에 가니까 예. 한국당 내에서 반대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까지 저런 이제 과거 많이 봤던 풍경 아닙니까? 의원들이 나가서 의장 앞에 와서 막 손 들고 이렇게 항의하고 이런 거는 과거의 모습인데 저런 모습들이 어차피 의미가 없는 거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한국당은 지금 공무원 지원이라든지 법인세 인상 이런 거는 이른바 보수와 진보의 어떤 핵심적 가치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정부의 그 기능 확대 문제라든지 증세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국당은 아무리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원내대표가 합의해 줬다 하더라도 정우택 원내대표가 네. 한국당 의원들은 어쨌든 저 반대하는 모습을 끝까지 저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고 박사님. 국회 선진화법을
한국당이 여당일 때 통과시켰.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선진화법에 의한 법적 그 강제 조항 12월 2일까지는 예산안을 자동 부의해서 처리한다. 맞습니다. 라고 하는 그 큰 틀은 한국당이 아무리 반대를 하려고 그래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장제원 대변인이 정말 의석수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토로한 그대로가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특히 그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예산안을 합의해버렸기 때문에 예. 뭐 한국당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전에 봤던 것과 같은 이 정치적인 반대 뭐 표시를 퍼포먼스 네, 일종의. 뭐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 이외에는 예. 사실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3당이 모두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국민의당은 그 합의를 주도한 김동철 원내대표가 예. 끝나고 난 다음에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에 대해서 대표한테 좀 잘못했다는 유감의 뜻을 표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이 법인세법과 관련된 부분이나 예산안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예. 워낙 기한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다소 좀 서두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유감의 뜻을 표했다면 예. 그렇다면 국민의당이 사실은 이번 예산안에 결정적인 캐스팅 보트를 선택한 정당인데 그렇죠. 그 정당의 협상 대표인 원내대표가 뭐 이런 정도의 발언을 한다면 이건 합의 자체가 뭔가 내용상 문제가 있었다라고